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했던 철의 판사.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재판은 법정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와 논리로 싸웠지만 가족 안에서는 지혜와 전략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평생 정의를 위해 싸워온 판사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5년 전 실술 박준영에게 잡혀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한 장의 쪽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곳은 감옥입니다. 입소자들의 재산이 사라지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내가 덮어준 거요. 당신이 내 아들을 협박하고 법조계를 부패시킨 죄값을 치러야 할 때요. 법정에서 평생 진실만을 추구했던 판사의 마지막 재판,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과 정의, 그리고 가족 간의 배신과 화해에 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재산을 노리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하던 판사가 은퇴 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죠. 어떤 분들은 그저 순응하며 상처를 감추시겠지만 저는 평생 정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와 논리로 싸웠지만 가족 안에서는 지혜와 전략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3년 전 은퇴했죠. 철의 판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북한산 기슭의 조용한 주택에서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마치 오랫동안 거센 파도와 싸우다 잔잔한 항구의 정박한 배처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며느리 수지는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이었죠. 두 사람 모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방문할 때면 반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와 수진이 평소보다 다정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아직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정중히 거절했죠. 고맙지만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단다. 그러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신대요. 얼마 전에도 전화통화 중에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민호도 가세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셔야죠. 이 집도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30년간 법정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가려낸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제안을 고려해보겠다며 웃음으로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 자식이, 그것도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인 아들이 나를 속이려 한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처럼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다짐했죠. 마치 법정에서 복잡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듯 이번에도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판사로서의 경험이 이런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떠난 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의 서재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이 있나 하고 둘러보던 중
서류 정리함 깊숙이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내 재산 목록과 처분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요양원 입소 계약서에는 이미 내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위조된 서명이었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법의 수호자였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들 민호의 필체가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위조 문서를 보아왔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마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힌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변호사 아들이 내 서명을 위조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30년간 판사로 살아온 이성은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실은 철저히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오랜 신념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했지만 판사로서의 이성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죠. 서재를 더 꼼꼼히 살펴보니 민호가 사용한 듯한 노트북이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민호의 생일로 쉽게 풀렸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이메일들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민호가 천마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련된 비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불법 로비와 인허가 과정의 비리 정황이 담겨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박준영 대법원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대법원장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라니.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공정과 정의를 위해 살아왔던 저에게 이것은 최악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그 어떤 충격적인 증거라도 침착하게 분석할 수 있었지만 내 아들의 범죄 증거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치 내 심장이 천천히 쪼개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뒤통수를 강타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던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비리에 연루될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연자실하다가 오랜 친구이자 은퇴 검사인 오승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중으로 만나자고 했죠. 급한 일이 아니면 밤에 만나자고 하지 않는 성격인 제가 연락하자 승현은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도심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승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승현아, 민호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어. 내 서명도 위조했더군. 승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석, 사실 민호에 대한 소문이 있어. 천마 프로젝트라는 부동산 개발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대법원장 박준영도 관련되어 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내 재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 더 큰 비리 사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승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석,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법조계 전체를 위협하는 대형 비리 사건일 수 있어. 승현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법조계의 순수함마저 위협받고 있다니. 가족의 배신과 법조계의 부패가 한꺼번에 밀려와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명료해졌습니다. 판사로서 평생 정의를 수호해온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느낌이었죠. 이번에는 법정이 아닌 내 가정에서 판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 제 마지막 제자이자 검사인 장하련이 떠올랐죠. 그녀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며칠 뒤 하련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하련 검사, 자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하련은 처음에는 놀라고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 실은 저도 천마 프로젝트의 이상한 점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계속 조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련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법정에서 항상 강조했던 정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긴 제자였죠. 그녀를 마지막으로 가르쳤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련은 항상 법정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의감은 제가 은퇴를 앞두고 법조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에서 무력감을 보는 것은 마치 법조계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천마 프로젝트에는 여러 유력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준영 대법원장이 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를 위협하는 부패입니다. 판사님. 하련의 눈빛에서 정의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판사의 혼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하련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마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들의 돈 세탁과 뇌물수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니 북한산 기슭의 제 집도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 대법원장과의 연루,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복잡한 사건의 모든 증거가 한순간에 정리되는 법정의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호와 수진에게 요양원 방문을 수락하는 척 연기하기로 했죠. 기억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진실만을 추구했던 제게 거짓말은 어색했지만 더 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연기하시는 게 괜찮으실까요? 하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를 봐왔으니 이제 그들의 기술을 배워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민호와 수진의 안내로 골든라이프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에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감옥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입소자들의 눈빛에서 체념과 고독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배우처럼 감탄하는 척하며 시설을 둘러보았죠. 그러던 중 한 간호사가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슬쩍 쪽지를 밀어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확인해 보니 조심하세요. 이곳은 감옥입니다. 입소자들의 재산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조직적인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은 후 다시 민호와 수진에게 돌아갔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저를 보내려는 곳이 이런 곳이었다니. 평정심을 유지하며 걱정스러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소 지었죠. 좋은 곳 같구나. 생각해 볼게. 민호의 눈빛에서 잠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 카페에 들렀을 때 우연히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제게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강태석 판사님 맞으시죠? 저는 서지원입니다. 법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법대생 시절 제 판결문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소수의견이 5년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된 사례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정의의 씨앗을 심는 분이셨죠.
지원의 열정적인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판례를 깊이 연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외로운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저로서는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준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죠. 그녀의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고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의 일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실은 저도 천마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고발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보여준 자료들은 우리가 수집한 정보와 맞물리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동맹자를 얻게 되었죠. 지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법조계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부패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죠. 그녀의 채널은 꽤 영향력이 있었고, 특히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가끔 빛이 필요하고, 지원의 채널은 그 빛을 비춰줄 수 있었죠. 한편 하려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판사님, 중요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민호 변호사님의 로펌이 대법원장 박준영과 비밀 거래를 한 증거예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날 밤 하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적들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련이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와 논리로 싸웠지만 이제는 실제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하련은 병실에서 제게 작은 USB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제가 찾은 모든 증거입니다. 그리고 민호 변호사님이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에요. 그는 피해자입니다. 박준영 대법원장이 민호 변호사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있어요. 하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련아,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무 위험해. 더 이상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하련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법과 정의가 훼손되고 있어요.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완전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니. 혼란스러웠지만 판사로서의 본능은 증거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USB를 열어보니 박준영과 민호의 비밀 만남 녹취록, 협박 이메일, 자금 흐름 내역 등 방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민호가 5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박준영이 그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법률 조언과 비리 협조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USB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가 순수한 악의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처럼 아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에서는 박준영이 민호를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했습니다. 강 변호사, 잊지 말게. 자네가 그 여자를 다치게 한 건 내가 덮어준 거야. 언제든 그 사건을 다시 열 수 있네. 이번엔 아버지도 도울 수 없을 걸세.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집까지 포함시키라는 건 너무하십니다. 이메일에는 민호가 박준영에게 보낸 호소문도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만큼은 이 일에서 빼주십시오. 그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집과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메일에 박준영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감상은 필요 없네. 계획대로 진행하게.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은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과거가 언론에 공개될 걸세. 모든 증거를 검토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괴로워하면서도 저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민호는 처음부터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평생 정의를 추구해온 아버지로서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외출한 시간을 노려 민호와 단둘이 대면했죠. 민호는 제가 갑자기 방문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은 피고인처럼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다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아들은 당황하고 부인했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열하며 무릎을 꿇은 민호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5년 전 실수를 박준영에게 잡혀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최근에는 아버지의 집을 천마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시키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가장 덜 해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고백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버지께서 바로 행동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다간 박준영이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맞서다 파멸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범죄자들의 고백을 들어온 저였지만 내 아들의 고백은 가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연민이 뒤섞였지만 무엇보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민호야, 이제는 법의 편에 서서 싸울 때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들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적처럼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들을 안아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의 상황을 모른다고 설명했어요. 수진이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단지 더 좋은 생활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민호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풀렸네요. 욕심은 있어도 악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박준영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배운 전략적 사고가 지금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의 칼날이 박준영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재판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어쩐지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정의를 위해 싸워온 아버지와 그 길을 따르고자 했던 아들이 마침내 한 목표를 향해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다시 만난 동료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와의 대화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단순히 그분의 법률 조언만 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 과거 실수를 덮어준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민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중요시한 정직과 정의를 제가 배반한다는 사실이. 민호는 5년 전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민호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민호의 경력에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같은 로스쿨 선배였던 박준영이 나타나 사건을 무마해 주었고 그 대가로 민호는 서서히 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마웠어요. 제 꿈을 지켜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커졌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새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야. 내가 지금 그 용기를 내고 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판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지만 동시에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함께 박준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죠. 저는 치매 연기를 계속하며 박준영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를 통해 아버지가 최근 정신이 혼미해져서 부동산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흘렸죠. 욕심 많은 박준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위험합니다. 박준영은 예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판사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봤다.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것이 내 직업이었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긴장됐습니다. 법정에서의 대결과 실제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은 달랐으니까요. 하령과 서지원, 그리고 승영까지 합류하여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하련은 이미 대검찰청 특별수사팀과 접촉했고 서지원은 SNS를 통해 천마 프로젝트의 의혹을 살짝 공개해 여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승현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통해 검찰 내부의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수진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모든 것을 고백하자 처음에 수진은 충격과 분노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를 이용해서 아버님을 속였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민호는 실수를 했지만 이제 바로잡으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항상 더 좋은 집, 더 좋은 생활을 원했고, 그래서 아버님의 재산을 의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에 연루된다는 건 제가 몰랐다고 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인정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진실에서 시작되니까요. 긴 대화 끝에 수진도 우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교계 인맥을 통해 박준영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아버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도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요. 수진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유약해 보였던 며느리의 강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제 서재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고 특별수사팀은 근처에서 대기할 예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박준영에게 연락해 아버지가 요새 기억이 많이 혼미해지셨고 부동산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박준영은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디데이를 앞둔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법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죠. 이번에는 법정이 아닌 내 집이 재판정이 되고 내가 판사가 아닌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것.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재판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D-Day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공기가 집 안을 감쌌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맑은 정신과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큰 재판을 앞둔 날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늘 치매에 놓인 연기를 해야 하니 이런 모습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지원이 아침 일찍 와서 최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판사님, 이 카메라와 녹음기는 최신형이에요.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서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장비를 숨겼습니다. 서지원의 눈에는 흥분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여기 벽장에 숨어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요. 고맙게도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이 작전의 성공을 더 중요시하는 듯했습니다. 하려는 특별수사팀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겠죠. 민호는 박준영을 맞이하기 위해 잠시 왔다가 그가 도착하기 전에 다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시간이 있으니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재판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신 있는 재판이기도 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민호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치매에 걸린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걸음걸이를 불안정하게 하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배우의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영이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강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의 겉모습은 품위 있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마주친 교활한 범죄자들과 비슷한 눈빛이었죠. 아, 누구시더라? 내가 요즘 기억력이 영 좋지 않아서. 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박준영입니다. 대법원장이죠. 민호 덕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계속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말을 흐리는 등 치매 증상을 자연스럽게 연출했습니다. 제 연기가 효과적이었는지 박준영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강 판사님, 민호가 말하기로는 부동산 처분을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런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기는 어려우시죠.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제 집을 자신의 것인 양 탐욕스럽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마치 우연히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연기하며 천마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박준영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 판사님, 연세가 있으시니 기억이 혼동되시는 것 같군요. 천마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민호도 그 중요성을 알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기억력이 돌아오는 척하며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 이제 기억이 나는군. 당신이 내 아들을 협박해서 비리에 가담하게 했지. 당황한 박준영은 위협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강 판사, 이런 헛소리는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당신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내가 덮어준 거요. 감사는커녕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호, 하련, 서지원이 모습을 드러났고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대검찰청 특별수사팀과 협력하에 진행된 함정수사였다는 것입니다. 승현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조율했고 제 치매, 연기는 박준영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요? 강 판사, 이런 식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다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판사 생활의 권위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박준영, 법정에서 평생 진실만을 추구했던 나에게 거짓말은 어색했소. 하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소. 당신이 내 아들을 협박하고 법조계를 부패시킨 죄값을 치러야 할 때요. 박준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석, 당신이 정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오. 나는 대법원장이오. 내 손아귀에 있지 않은 것이 없소. 그의 오만함은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특별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선임 검사가 말했습니다. 박준영,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준영이 수갑을 찬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강태석, 이번엔 이겼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소? 당신 아들도 공범이오. 같이 무너질 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소.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음을 인정받을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당신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소. 법은 그런 진정성도 판단할 줄 알지요. 박준영이 특별수사팀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옛 제자 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정의가 이루어진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죠. 민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룬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박준영은 구속되고 천마 프로젝트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의 통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준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조계 영향력을 이용해 이 모든 것을 은폐해왔던 것이죠.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다는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칙을 중요시하셨는지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요양원 비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쪽지를 건네준 간호사의 용기 덕분에 무고한 노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죠. 골든라이프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입소자들은 더 나은 시설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입소자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오래전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노인들을 구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격분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제 조언으로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이제는 요양원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아버님, 저도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수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사교적 능력은 이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 모금 활동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을 공정하게 보도했고, 덕분에 법조계 정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이제 법률 정의에 관한 최고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판사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려는 검찰 특수부장으로 승진했고, 법원과 검찰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이끌게 되었어요. 그녀는 종종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판사님, 아직도 부패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판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련의 눈빛에서 제가 30년 전 판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친구 승현은 이 사건 후 다시 한번 법조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판사와 검사들의 윤리 교육에 힘쓰고 있었죠. 태석, 우리가 꿈꿨던 정의로운 법조계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아. 승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완성하지 못한 정의를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젊은 예비 법조인들 앞에서 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죠. 법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사회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서 정의는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판사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치매 연기를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지요.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법과 정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민호는 이제 돈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변호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적게 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수지는 요양원 개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노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녀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아버님,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이 이제는 많은 노인분들을 돕는 계기가 되었네요. 신의 뜻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진의 눈에는 이제 물질적인 욕심보다 진정한 보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 복지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며 머지않아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북한산 자택에서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에는 진정한 가족애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함께합니다. 민호는 매주 방문해 법률 상담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지는 제게 건강식을 가져올 때마다 새로운 요양원 개선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하련은 가끔 차를 마시러 들러 법조계 개혁 상황을 알려주고 서지원은 제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에 앉아 북한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재판은 결국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배신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신뢰와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말이죠.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재판을 준비합니다. 저에게는 가족 안에서의 배신과 회복이라는 가장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향한 열망이 있다면 어떤 재판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